문화 이해까지 할 거고 내가 격리 기간 동안 시험 문제 다 냈잖아. 원래 이거. 9강까지 했나? 원래 9강까지였는데 도저히 9강까지 못 나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 그쵸. 그래서 1강부터 8강까지 할 거고 시험 문제는 25문제로 다 내고 왔습니다 이미. 격리 기간 동안 다 냈으니까. 그럼 내가 격리 기간 동안에 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오겠지. 시험 문제 낸 거 나도 모르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아시겠지? 졸라 아팠어. 졸라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자,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태도 우리 앞에서 두 가지 했어요. 성찰적이랑 객관적 태도 했고 오늘은 개방적 태도 할 차례예요. 근데 개방적 태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함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근데 연구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들이 많은 이런 얘기 하잖아. 난 개방적이야 얘들아. 언제든지 너희들의 비판 수용할 수 있어. 이래놓고 비판하면은 졸라 정색하시지. 그치? 너 책 어디 갔어? 놓고 왔어. 그래 알았어. 자,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 결론을 밑줄 그어볼까?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다. 자,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즉 잠정적인 결론 39페이지예요. 잠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됐을 때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개방적인 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방적인 태도라고 해서 다양성을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자, 필요성 있죠. 과학적 연구 결론이라도 반증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아닌 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방적 태도 많이 얘기하면서 하는 게 지동설하고 천동설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뭐였지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뭐가 먼저였어? 뭐였어? 천동설. 그렇지, 천동설이었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 이게 이제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지. 그래서 이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한 이 학자 누구야? 칸트. 나가. 갈릴레이 아니야? 갈릴레이? 그치?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이때는 어땠어? 개방적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여지 않았어. 아니야? 특별한? 갈릴레이 아니야? 아니요. 맞지? 나 맞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어쨌건 이 시대에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방적 태도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 진리가 밝혀졌어. 천동설이 틀렸고 뭐가 맞았다는 얘기야? 지동설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리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잖아. 땅이 돌잖아. 지구가 도는 거잖아.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영원아, 쟤네 진짜 몰라서. 영원아. 자, 그 다음에는 얘들아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뒤에 밑줄 그어볼까?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된다.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떠나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라. 얘들아 티베트에 가면 장례 문화가 이런 게 있어. 조장이라는 게 있어. 이 조가 무슨 조자일까? 오 맞아요. 새예요 새. 그러니까 장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그 이제 산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구덩이를 파. 그리고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놔. 그러면은 새 독수리가 와서 이 시신을 다 쪼아먹습니다. 오 봐. 자 지금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를 한 거지 샛별이는. 이거 오 이렇게 한 거야. 샛별이 뭐가 부족해?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한 거지. 자 왜냐하면 얘들 너같지 미안해. 근데 이 조장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면 좀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티베트는 매우 날씨가 건조하대. 춥고 건조해서 시신을 땅속에 묻어도 우리나라처럼 시신이 안 썩어. 그럼 문제가 있지. 재밌겠다. 재밌겠어. 야, 씨, 막 구덩이 파면 막 나와, 그치? 영원히 시신 나오고 막 다 나와, 그치? 그럼 문제가 있잖아. 시신이 안 썩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독수리가 뭔가 하늘과 연결이 돼 있다고 이런 믿음이 있나 봐. 그래서 독수리가 시신을 쪼아서 하늘로 데려가 준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해. 오, 그러니까 샛별이 이해하지. 샛별이 뭐야? 갑자기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어.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샛별을 통해서 저 다 사례를 설명했어. 야, 너 대단하다, 샛별아. 아니, 샛별이가 2학년 돼서 많이 변했다며. 그럼. 너 완전 칭찬이 자자하더라. 김샛별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 2학년에 개과천선했다. 2학년 돼서. 자, 필요성이 나와 있죠. 사회문화 현상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방금 조장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조장을 아무리 설명하면 야 이렇게 이런 장례 문화가 있대. 새가 시신을 쪼아간다 이러면 너무 징그럽지만 그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상대주의적 태도는 뒤에 문화 파트 할 때 있잖아. 8강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봐두세요. 그래서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 볼까요? 자, 교과서 36페이지 보면은 연구자가 4명이 나와 있어요. 결혼의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그 4가지 태도가 문제라는 게 나와 있어. 하나씩은 다 이제 결점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씩 다 결여되어 있어.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 이 남자 연구자. 젊은지를 돌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원하는 결과라는 거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를 얘기해요. 그게 지금 조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무슨 태도가 부족하다? 객관적 태도가 부족하다. 지금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없는 거잖아. 가치를 개입시킨 거잖아. 연구자의 가치를. 객관적인 태도가 부족하더라. 사실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관을 개입시켜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야. 네, 감사해요. 비웃지 마, 정영원. 너 몇 표 차이로 떨어졌냐? 너 몇 위에 안 있냐? 알려줘요. 그래? 나 그때 알아와야겠다. 나이스. 저 생활안전부 가서 알아와서 정영원이 몇 등으로 떨어졌는지. 몇 명의 후보가 있었지? 3명. 3명? 3명. 3등이면 알았어. 나이스 순위권. 자, 제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다양성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뭐가 부족해요? 무슨 태도가 부족해? 인간성. 아이씨, 4가지 중에서 개방적 태도지. 개방적 태도. 다양한 가능성의 공존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주장과 반대되는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잖아. 자, 결혼은 어느 시대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맥락이나 발생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지.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것의 사회적 원인이나 영향까지 깊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면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얘는 지금 뭐가 부족해? 성찰적 태도. 그렇지. 요렇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셨으면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은 앞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과정 할 때 이미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자, 가치 중립이라는 거는 연구자가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밑줄 그어볼까? 사실에만 의존한다. 얘들아, 사실이 뭔지는 옆에서 했습니다. 경험적인 자료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경험적인 자료로 의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게 가치였지. 왜? 그거는 개인의 주관이나 평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아니라 참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로지 사실에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거 밑줄 그어볼까요?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거. 자, 우리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 2가지 배웠어요. 뭐예요, 여러분? 연구 방법. 그거 자료 수집 방법이고, 서준이. 하류법. 나가고. 뭐지? 양적 질적. 그치, 양적 질적이지. 그러니까 양적 질적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둘 다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 질적 연구할 때 감정이입적 기법을 사용한다. 근데 그게 연구자가 자기 주관을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연구자, 대상자의 입장이 돼서 더 정확하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쨌건 질적 연구도 과학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저게 가치 중립 유지하려고 합니다. 객관적 태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한계점이 뭐였어?
자꾸 연구 대상자랑 분리가 되기 어렵다 보니까 연구자의 주관이 나도 모르게 개입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반드시 개입된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얘도 과학적인 연구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가치 중립이 어렵다라는 거야. 왜? 그때도 얘기했었죠. 사회문화 현상 속에 우리 연구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왜? 사실과 가치는 특성이 달랐지. 사실은 경험적인 자료로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해. 하지만 가치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왜냐? 평가나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학자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는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 요거는 사실이지. 낮다, 높다 판단할 수 있잖아. 경험적인 자료로.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낮으니까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또는 낮으니까 심각한 문제야.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야. 평가는. 맞죠? 그게 가치 문제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도 당연히 가치의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문제랑 가치 문제는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 일반 사회교육과 가잖아? 일반 사회교육과 가면은 이 사실하고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수업 모형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수업 모형 중에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보는 모형도 있어. 아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구분해보자, 가치를 구분해보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고 논쟁을 할 때도 사실 문제냐 가치 문제냐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요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양적, 질적 둘 다 해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양적 연구를 일단 보는 거지. 왜? 저기서 가설 설정이 없고 가설 검증이 없으면 그게 질적이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양적 연구를 일단 기본적으로 봅니다. 저렇다고 해서 질적 연구도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필요해요. 자, 주제 선정, 설정, 연구 설계, 저기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하지만 수집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까지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사회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 잘 판단해야겠지. 원자폭탄 아시죠? 핵 개발했잖아. 핵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그냥 개발한 거야. 이걸 어디다 사용할지는 가치 판단이 필요해. 이거를 어디다 터뜨렸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확 투하해버렸지. 일본에다가. 그치? 전쟁에 사용해버린 거지. 그럼 연구자가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저런 거 필요하다라는 거.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가치 판단이 요구되더라. 밑줄만 그었어요. 그쵸? 정밀 밑줄 열심히 긋길 기다리고 있었어. 됐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연구 윤리입니다. 연구 윤리는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연구 대상자랑 관련된 거, 연구 과정,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연구윤리가 필요하대. 왼쪽에 나와 있어. 이유가. 왜?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는 결국 인간이 연구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은 되게 존재로서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잖아. 그치? 우리 영원이가 비록 저렇게 생겼지만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목적으로 대해야 돼. 제일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칸트. 그치? 거기서 칸트가 얘기하잖아.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연구자에게 많은 제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자,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예요. 자, 연구 대상자한테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연구 목적, 연구 과정 이런 것들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겠지.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얘기야. 왼쪽에 나와 있어. 연구 대상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돼. 동의를 얻고 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 정민아, 내가 지금부터 둔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할 건데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계속 쌍욕을 할 거야. 너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할 건데 너 할래? 너 안 하면 수행평가 빵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알려야 돼. 원칙은. 사전에 미리 원칙을 알려야 되는데 니네 TV에서 몰래카메라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몰래카메라 볼 때 사전에 미리 알려. 영원아? 지금부터 네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서 도와주세요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몰래카메라 하는 거고 너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 영원이가 지나가. 살려주세요! 그럼 영원이가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의로운 척 하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 누굽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상의 왜곡이 있겠지. 사실 그대를 보기가 어렵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몰래카메라 사전에 동의 안 구하고 찍었겠네? 근데 TV에 어떻게 나와?
뭐라고? 그렇지. 샛별이 역시 개과천선한 샛별이 달라. 맞아. 그걸 찍고 나서 이제 영원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몰래카메라를 했고 영원이가 연구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이거 TV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동의를 사후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까 몰래카메라처럼 이런 경우에는 야, 연구가 끝난 후 그리고 연구 결과 발표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에 연구가 있고 나서 발표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건 동의는 반드시 구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얘기. 자, 하지만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치? 방금 막 폭력성에 대한 연구한다 해서 정민이한테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욕만 해. 정민이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 그럼 정민이에 대한 그 피폐해진 정신 상담이라도 내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잖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연구 결과 공표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밑줄 놔둘까? 알았어. 기다려 채우기.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예상되는 피해 이런 거 정확하게 설명해줘야겠지. 마찬가지로 안전과 이익 고려해야 되더라. 내가 일주일 동안 정민이한테 욕하는데 한 3일쯤 되니까 막 정민이가 막 기절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막 계속 욕을 해. 그럼 안 되겠지. 그럴 때는 중단을 하고 안전과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익명성 보장을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이해 용도로 활용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위해서 수집한 자료를 막 뭐 명단, 뭐 예를 들면 3학년 5반의 명단을 입수했어. 그 5반의 명단을 학원 관계자한테 넘겨. 뭐 그러면 안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 연구 이해에 모국 용도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은 했던 거야, 이미 앞에서. 자, 과정에 있어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할 동안 어떻게 해라. 연구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같이 중립적으로 행동해라. 그 얘기 나왔잖아. 똑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의도한 대로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왜곡해서는 안 된다. 조작해서는 안 된다. 축소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연구 결과 공표할 때는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못하는 거지. 출처 밝히는 거. 그치? 출처를 안 밝히면 얘들아 표절이야, 표절.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야. 뭐 홍진영도 작년에 뭐 논문, 박사 논문 썼는데 뭐 표절했다고 해가지고 취소되고 뭐 이랬잖아. 그게 얘들아 논문을 써보면 알 거야. 나중에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니들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졸업 논문 쓰거든? 그 논문이라는 게 결국에 다 인용이야, 인용. 모든 다른 논문을 인용해. 그 인용할 때 그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돼.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면 인용인데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진영이 그거를 간과했던 거지. 만약에 출처를 밝혔으면 인용이다 이렇게 봤을 텐데 그 안 밝힌 것들이 너무 많아서 표절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꾸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진짜 먹어. 괜찮아. 나는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물 한 잔 못 마셨는데 너는 괜찮아. 마셔 채우가. 나 지금 안쓰럽게 보는 거야? 고마워. 대학교 가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보고서 썼는데 출처 안 밝히면 F 주는 분들도 계셔.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잘 출처 밝히시고 인터넷에서도 쓴 것도 다 출처 밝히는 거야. 얘들아. 블로그 주소 이런 거 알았지? 반드시. 그리고 사회가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오른쪽 볼까요? 이거 되게 재밌다. 자, 19세기에 세뮤얼 모턴이라는 내과 의사가 한 실험이야. 실험. 뭐지? 조사지, 조사. 19세기가 어떤 시대냐면 유럽에서 백인종이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시대야. 흑인종, 황인종 이런 사람들은 매우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자가 그런 주관을 가지고 백인종은 우세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연구를 진행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자료 수집할 때도 제대로 자료 수집이 안 됐을 거고 연구 결과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면 두개골의 용적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대. 니네 지지난주에 혹시 집사부일체 봤어? 그 카이스트 뇌과학자 나오는 거. 거기서 진짜 나오더라? 두뇌의 크기랑 뇌의 크기랑 인간의 지능이랑 관련이 있대.
뇌가 크면 머리가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대. 권율이 되게 똑똑하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비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비교해야 돼. 같은 인종 내에서. 같은 성별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남자끼리라면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남자 몇 세 같은 연령끼리 안에서 19세니까 19세 안에서는 진짜로 두뇌가 크면 뇌 머리가 지능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건유라. 그러니까 너는 머리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 수호,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수호도요? 아, 수호. 걔는 머리가 큰 건가? 얼굴이 큰 모르겠네. 수호는 천재네 그러면. 그치, 걔가 지금 숨기고 사는 걸 수도 있어. 한시호는 진짜 빡대가리 거네요. 한시호. 가서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알지? 아니 준서가 제 목소리 왜 자꾸 쌤이 왜 자꾸 부르냐고 막 그래요. 얘 영원이 엄청 영원이 너무 귀엽잖아, 그치? 아니 너 영원이 또 귀요미드만 또 선생님들의 귀요미로 또 통하던데. 그래서 보면 얘도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두개골 용적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크면 골이 크면은 지능이 높을 것이다 이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얘는 이제 이미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가 조사하고 나서 백인이 흑인에 비해 뇌 용적이 10%가량 더 크면 그 수치만큼 지능도 더 뛰어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대. 이 의사가. 이 의사는 이 의사는 백인이야, 백인 얘네들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구에 문제가 있었대. 뭐냐면 애초부터 인종에 따라 지능 수준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연구자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주관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한 거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개골의 용적을 측정했으며 그 분석 대상도 사전에 선별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의사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 백인종의 두개골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남성들의 것만 모아서 분석했고, 그러니까 백인종은 남성 것만 이렇게 분석했고, 유색인종, 뭐 흑인종이나 화인종의 경우에는 체구가 작은 여성들의 것만 모아서 분석을 했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남자 거든 여자 거든 똑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근데 백인종은 남자 거, 그다음에 유색인종은 여자 거, 요렇게 해서 분석을 하니까 아예 연구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세뮤얼 모탄은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왜곡해서 수집한 것이다. 이 사례는 연구 주제 선정과 가설을 설정할 때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지라도, 여기겠지, 우리 같이 개입된다고. 근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원하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분석, 수집하는 거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더라. 그러니까 객관적 태도, 가치 중립, 연구윤리,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거기서는 연구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영원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 역시도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라는 거 한번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42쪽 볼게요. 자, 42쪽에 다음 사례 연구윤리 측면에서 옳게 평가한 진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 얘가 지금 설문지를 하는데 설문지를 하고 나서 자료를 분석할 때 이후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수집한 질문지 중 모든 응답지에 똑같은 번호를 기재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밑줄 그어봅시다. 42쪽이야. 42쪽. 42쪽에 몇 번? 4번. 자, 요렇게 제외하였다. 요 얘기가 있고 밑에 보면 의도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켰다. 요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자료 분석을 할 때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거는 연구자의 주관을 개입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연구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자료를 분석할 때 질문지에서 오히려 이 무성의한 응답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왜곡을 시킬 위험이 있지. 쟤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건데 저것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분석하면 사실이 그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저거는 오히려 현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의 태도인 거지. 저게 연구윤리에 위배된다고, 객관적 태도에 위배된다고, 가치를 개입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다 더 현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성의한 응답은 분석하고 제외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나중에 진짜 마케팅 뭐 이런 데 가면은 설문지 진짜 많이 하거든. 별 그리고 자빠졌네 진짜. 별 몇 개 그릴게요. 얘가 그렸어. 서준이 왜 그려? 너 쟤랑 물들지 마. 서준이 착한 서준이. 영훈이한테 물들면 안 돼. 알았지? 나쁜 건 아니잖아. 어? 제가 나빠요. 너? 네. 차별 교제 이론을 배우고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자, 그래서 무성향에 응답한 것을 분석해서 제외하는 거는 연구자의 가치를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라는 거. 객관적 태도가 결여된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필요한 태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볼게. 기출문제. 다른 거 문제 풀어봐 얘들아. 그리고 시험범위 게시할 때도 써놨는데 수능 특강 포함이고 우리 수능 특강 하면서 교과서 한 번씩 발췌하잖아. 발췌 독하잖아. 그거 당연히 포함이고 기출문제 포함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수능 특강 있는 문제도 봐야 돼. 네. 그래 질문하란 얘기야 한마디로. 문제 풀어보고 나한테 질문하시라고 제발. 질문을 너무 안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질문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권율님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너 이거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진짜 공부하면 돼요. 아니 뭔 소리야 문제 풀 건데. 자 우리 어디 지난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 안 가져온 사람 준서 그때 못 받았을 거야. 못 받으신 분? 저요. 월요일 맞아. 지난주 월요일 나눠줬어. 지난주. 월요일날 확진이었어요. 월요일날 니네 수업 끝나고 확진 받았어. 아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 고마워.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아하하. 자, 1쪽에 두 문제 볼게요. 수능. 보다시피 지금 여기가 작년 왼쪽은 6월 모평이고 오른쪽은 수능이거든. 그럼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이 단독으로 한 문제씩은 출제되지. 더하기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이랑 연구 방법 짬뽕해서 종합해서 또 한 문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두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는 거야. 2강, 3강 합쳐서. 아시겠죠? 자, 여기 수능 볼게요. 자, 연구자 갑은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자, 가설 세웠습니다. 가설 세웠으면 우리 뭐 찾아야 돼?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 찾아야 되잖아. 독립변인 찾아보자. 독립변인 어딨어? 여기서 독립변인 뭐예요? 그렇지. 자기 통제력. 말 흘린다. 영원히. 몇 번에 가? 갈 수 있지. 오줌 마려우면. 저도 화장실 갔다 와. 넌 안 돼. 있어? 네. 자, 그러면 자기 통제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인이죠? 네. 근데 정의 영향이래. 이 얘기는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다는 얘기잖아. 맞죠? 네. 맞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한 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 라는 조건에서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를 세 개 나눴네. 바로 먹음, 기다리다가 중간에 먹음, 끝까지 먹음을 예측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기입하게 하였다. 너 바로 먹음? 그러면은 여기에 얘 가설에 따르면은 너는 통제력이 낮으니까 학업 성취도가 낮겠네. 맞아요. 근데 초콜릿을 애초에 좋아하지 않아. 아하. 그럼 기다릴 수 있잖아. 굳이 기다려 2개 받아서 뭐 어떠? 필요 없다. 그래. 알았어. 자,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구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끝까지 기다림. 얘네들이 자기 통제력이 높은 거지. 이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 나와 있어. 다시 볼게. 자, 보면 기다림의 행동 정도 있잖아. 기다림의 행동 정도는 자기 통제력을 뭐 했다고 보는 거야? 조작적 정의했다라고 보는 거야. 자기 통제력 눈에 안 보이니까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거를 기다림의 행동 정도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얘들아 뭐 하겠대? 기입하게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거 무슨 자료 수집할 때 뭐 사용한 거야? 기입했대. 자, 연구자가 조건을 주고 자,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먹음, 2번 중간에 먹음, 3번 끝까지 기다림. 자,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한 거야 얘들아 이거? 질문지법 사용한 거야. 그치? 질문지법이야. 잘했어. 자,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 나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은 학업 성취도를 조작적 정의한 거죠.
그래서 보면 끝까지 기다림 얘네들이 아무래도 통제력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 통제력이 높은 애들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갑의 가설은 갑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돼? 기각이야 수용이야? 수용되는 거야. 그치? 검증하면 수용이 돼. 자 이제 을이 나와 있네.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자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하였대. 그러면 얘도 역시 질문지법 얘기했다는 거지. 뭐 할 때 기다림 행동 정도 측정할 때는 질문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야. 왜 동일하게 수집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 배경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게 분석한 결과 자, 기다림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지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러면 을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갑의 가설은 수용이 돼, 기각이 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대. 의미가 없대. 신뢰할 수가 없대. 의미가 없대. 그치? 기각이야. 이해가 따르면 오히려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더 영향을 많이 주지 기다림의 정도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렇게 내린 거지. 을은 결론을 다 봤어. 자, 이 지문에서 실험법이 있어 없어? 자료 수집할 때 실험법 있니 없니? 그 얘기만 해봐. 실험법 보여 안 보여? 실험법이 뭔데? 어떤 집단 두 집단 선정해서 한 집단한테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독립변인 처치하는 거잖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야. 여기는 실험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없어요. 자 방금 기다림의 행동 정도도 질문지로 물어봤어요. 을도 기다림 행동 정도 질문지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라는 거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서 이거를 뭐 가정 배경이 경제적 배경이 뭐 예를 들면 연봉이 뭐 많다, 가정 경제적 배경이 소득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집단을 구분해가지고 분석한 거지, 그치? 이것도 실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얘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1번부터 5번 선지에서 지울 수 있는 선지 찾아봐. 몇 번 지울 수 있을까? 4번. 나가고. 지금 얘기한 것만 얘기하면. 실험법이 없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 지울 수 있는 선지를 얘기해봐. 1번 또 5번. 그치, 잘 얘기했어. 1번 5번 지울 수 있는 거야. 됐지? 1번 5번 지우고 이제 2, 3, 4 가지고 푸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기억은 갑을 연구 모두에서 수용되었다 했는데 방금 얘기 봤지? 어디서만 수용됐지? 갑만 수용됐어. 을은 아니라고 했잖아. 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뭐냐? 기다림 행동의 정도예요. 기다림 행동 정도. 갑을 연구해 모두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이다. 맞지? 갑의 연구에서도 독립변인의 조작적 정의였고, 을의 연구에서도 여기 보면 기다림의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하였다. 그럼 얘도 역시 독립변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모르더라도 을이 보면 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기다림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거 보면 아, 기다림 행동 정도를 을 역시 독립변인으로 정의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독립변인으로. 그래서 조작적 정의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디귿이 학업 성적이에요.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미음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에요. 연구에서 종속변수다라고 했는데 디귿은 맞지? 디귿은 종속변수 맞아. 갑의 연구에서. 자, 미음 볼게요. 미음 보면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학업 성적이 가정 배경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럼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독립변이 돼야겠죠? 그래서 독립변이, 을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쟤 누구요? 저 엎드려 사는 친구, 우리 이쁜이. 민성. 헤이 민성. 헤이 man. 야 민규야, 너 그렇게 앞으로 바짝 붙여서 자면 못 볼 줄 알았어? 다 보여. 민규 깨워봐, 서우야. 민규야, 일어나라. 우리 귀염둥이 민규. 오늘 골뱅이 무침 나오는데 많이 먹어야지. 선생님 좀 쉬세요. 미안해. 나 쉴 수가 없어. 야, 8강까지 언제 나가? 빨리 나가야지. 자, 수능 볼게요, 수능. 밑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단독으로 나왔어요.
자, 문헌 질문지 면접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들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연구 대상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연구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 라포르를 형성하였다. 언어적 응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단서에도 주목하였다. A는 뭐예요? 그렇지. 오, 천재. 시험 문제 가서 난이도 상향 조정해야겠는데? 너무 잘하는데? 저 1등은 몇 명 나와요? 4명. 4명이요? 작년에 5명. 근데 작년에는 130 몇 명이었는데? 작년 130 몇 명이었어. 나랑 너, 얘, 나, 쟤. 이렇게 넷이 하자. 이렇게 넷이. 넷이 하자, 알았지? 한 자리 TO 날 수도 있잖아요. 티오 못 나, 4명 끝이야. 쌤이 조금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 내가 좀 그 위협 있네. 그럼 자, 똑똑한 건열이가. 똑똑한 건율이. 건율 저러고 있는데 지금. 저 생수병. 기도 중인가? 자,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자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준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문헌. 그렇지. 너무 잘해. 가서 조정해야겠어, 아무래도. 네, 마지막 질문지겠네. 그러면 C는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게 질문지 유의사항이었죠? 자, 수집한 양적 자료 중에서 봐봐.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였대. 하고서 이거 제외하고 분석하겠지? 다 구했네. 자, 면접법 1번.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오히려 문헌연구법이 시공간적 제약이 작지. 그래서 미국 지역조사, 그 다음에 시대조사 이런 거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아니지. 질문지법이 더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고 면접법도 마찬가지죠. 네. 자,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답이겠네. 그치? 네. 자, 이거는 얘들아 질문지법, 면접법. 질문지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니까 양적 연구의 장점이랑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면접법은 질적 연구니까 질적 연구에서 이어질 수 있는 한계점. 가치의 개입이 높다라는 거. 자,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질문지법. 용이한 거 질문지법. 그치? 그 다음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유리한 거 역시 질문지법.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 이런 거 풀 수 있겠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끝이야. 끝 아니야. 아직 멀었어. 우리 아직 지금 8분 남았어. 좀만 더 할게. 너무하다. 자, 나머지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 이제 2강으로 가볼게요. 복습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치? 이강은 새로운 마음으로 딱 다음 시간.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날 월요일날 집에 갔다가 그날을 못 나왔잖아. 자, 개인과 사회구조. 개인과 사회구조 할 차례고 2강은 총 3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외워야 돼. 외워야 될 게 5강하고 6강이야. 많이 했네. 아니네. 자, 5강하고 6강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5강하고 6강은 전형적인 사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5강하고 6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5강, 6강은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해 줄게. 그래서 5강, 6강은 전형적인 사례를 외워라.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앞뒤 문맥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 얘는 사회 보면 개인과 사회 구조잖아. 그래서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이 돼야 되지. 그치? 그걸 우리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강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사회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강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면서 살잖아. 그래서 사회 집단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7강은 이제 사회 구조와 개인과의 관계. 개인 더 우세하냐 아니면 사회가 더 중요하냐 요거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저렇게 규칙을 어기고 규범을 어기는 일탈 행동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게 7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은 사회만 얘기하고 할게. 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 개념 얘기해 줄게요. 자, 사회화 일단 알아야겠지. 사회화. 그 다음에 얘들아 사회화를 시키는 기관들이 있어. 사회화 기관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사회화의 유형이 있어요. 제사회화랑 얘기사회화. 사회화 유형 아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위와 역할이 나와. 여기서 역할하고 대비해서 알아야 될 게 역할 행동. 그리고 역할 행동하고 역할하고 관련 있는 거 역할 갈등 요렇게 아는 게 여기 개념이야.
되게 많지. 우와 와 금방이다 근데.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자꾸 개념 플러스까지만 할게. 나 진짜 수고하겠습니다. 너무 싫으네. 뭐라고? 동현. 목소리 개웃기다. 동현이야 그만하자 그럼 또 약간 흔들리잖아 지금. 알았어. 너까지 말하면 돼. 동현이야 그만하자고 해서 내가 그만하는 거 알았지. 동현이야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할게. 내가 말할 줄 알아. 너 맨날 그만하자고 하는데 동현이는 안 그랬거든.